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업은 언제 일어날까요? 2026년 5월 삼성전자 노조가 4만 명 집회 후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 구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2024년 첫 파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월급이 밀릴 때, 경영이 흔들릴 때,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파업이 난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 현장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2023년에 수조 원대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다시 벌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에 파업이 터진 겁니다. 직관과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이 역설에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로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 돈은 누구의 것이 돼야 하는가? 이 질문은 삼성전자 직원 몇만 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시대가 만들어내는 이익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의 이야기이고, 그 첫 번째 큰 싸움이 한국 수출 1위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사건이 내 생활비와 내 노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보이게 됩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부터 감을 잡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왜 이 파업이 뉴스 일면에 올라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수출 구조를 보면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나옵니다. 연도별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 비중,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1년 동안 해외에 파는 물건 10가지 중에 2가지가 반도체이고, 그 2가지 중 하나는 삼성전자가 만든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는 건 한국 경제 전체의 숨이 가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협력사와 납품업체, 물류기업들까지 포함하면 이 생태계에 연결된 사람의 수는 삼성전자 직원 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파업 소식이 터졌을 때 단순히 대기업 직원들이 파업했네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핵심 엔진 하나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파업의 이유가 회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회사가 다시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생긴 갈등이었다는 것.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파업의 표면적 이유는 성과급이었습니다. 더 달라. 그리고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런데 성과급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갈등이 생기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과급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이렇습니다. 내가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에 비례한 보상을 받는다. 직관적으로 공정해 보이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성과급 구조는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삼성전자에는 크게 2가지 성과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OPI, 초과이익 성과급입니다. 이름 그대로 회사가 초과이익을 냈을 때 그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초과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목표 이익을 넘어야만 이 성과급이 발동됩니다.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당 주인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 매출 목표가 1,000만 원이야. 그걸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보너스로 줄게.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1,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초과분 200만 원의 10%, 2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목표를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같은 성과를 내도 목표를 1,000만 원으로 잡으면 보너스가 나오고 1,200만 원으로 잡으면 보너스가 안 나옵니다. 목표 설정 자체가 보너스를 결정하는 스위치인 겁니다. 두 번째는 TAI, 목표 달성 장려금입니다. 사업부 단위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됩니다. OPI보다는 조건이 덜 엄격하지만 역시 목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이 구조가 왜 답답하게 느껴지냐면 목표 설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겠는데 그 기여가 성과급 계산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흑자가 났는데도 성과급이 기대보다 적게 나오면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번 파업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의 불투명함이 오랫동안 쌓여온 겁니다. 그런데 성과급 불만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왜 2024년에 파업까지 확대됐을까요?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2022년과 2023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극심한 업황 침체를 겪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고 2023년 한 해 동안 반도체 부문에서만 수조 원대 영업적자가 났습니다. 이 시기에 성과급 요구를 해봐야 협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줄 돈이 없으니까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적자인 상황에서 성과급 더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4년 들어 상황이 바뀝니다. 챗 GPT 이후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도 흑자 전환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회사가 다시 돈을 버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생깁니다.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이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판단이 서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이건 매우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파업 타이밍을 호황 전환 시점에 잡는 것은
노동자 교섭력이 극대화되는 순간을 겨냥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싸운 게 아닙니다. 돈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이 역설이 파트 1의 핵심입니다. 파트 1에서 파업이 왜 생겼는지 구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실제 판돈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왜 이게 단순한 노사협상이 아닌지가 실감됩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어떤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이해하면 성과급 싸움의 배경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 판에서 삼성전자가 벌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돈을 놓고 누가 경쟁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뉴스에서 HBM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고대 여폭 메모리. 이름만 들으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연산을 한다는 건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결과를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일반적인 메모리는 이 데이터 통로가 좁습니다. 고속도로로 치면 2차선 도로입니다. AI가 학습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2차선 도로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병목이 생깁니다. HBM은 이 통로를 수십 배 넓힌 메모리입니다. 2차선을 64선으로 만든 것입니다. 데이터가 훨씬 빠르고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는 속도가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AI 칩에는 HBM이 필수입니다. 챗GPT를 돌리든 이미지를 생성하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판단하든 그 연산 뒤에는 HBM이 데이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10층짜리 반도체 빌딩을 나노미터 단위로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층 사이를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로 연결하는 공정도 고난도입니다.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그중 두 회사가 한국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HBM 시장의 가장 큰 손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연산에 특화된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의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GPU 안에 HBM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많이 팔수록 HBM 수요가 함께 올라갑니다. AI 붐이 엔비디아 매출을 폭발시켰고 그 수요가 HBM 공급사들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 흐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곳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기술 개발에 일찍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HBM의 주요 공급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HBM 최신 삼성전자는 이 타이밍에서 뒤처졌습니다. HBM 기술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HBM을 만들 수 있고 기술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에 들어가기 위한 품질 검증 테스트,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AI 붐이 폭발했던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그 골든타임에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주요 수요를 충분히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내부의 갈등이 복잡해집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덜 열심히 한 건가? 아니면 경영 판단이 늦은 건가? 그리고 그 결과로 줄어든 성과급을 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걸까요?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1위와 2위는 생각보다 자주 뒤바뀝니다. 기술 사이클이 돌아올 때마다 선두가 바뀌는 일이 반복됩니다. 삼성전자는 HBM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HBM 기술 경쟁에서 SK 하이닉스를 다시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면 지금 이 시점에 생산 라인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 격차를 줄이는 시간 동안 생산 차질이 겹치면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집니다. 2024년 파업이 삼성 경영진 입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추격해야 하는 타이밍에 생산이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회사가 돈을 버는 타이밍에 요구하지 않으면 언제 요구하느냐입니다. 이 두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2024년 삼성전자 파업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성과급 구조와 AI 반도체 경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물러서면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삼성은 수십 년간 노조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한국 대기업 중에서도 무노조 원칙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점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이 갈등이 단순히 삼성전자 한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은 한국 기업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 시절 노조는 내가 죽어도 안 된다는 발언이 공공연히 회자될 만큼 삼성의 무노조 원칙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경영 철학의 일부였습니다. 이걸 유지한 방식이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와 복지,
직원들이 노조 없이도 충분히 대우받는다는 인식을 심는 것, 그리고 노조 설립 움직임이 생기면 조기에 차단하는 인사관리. 실제로 이 과정에서 위법한 노조 탄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간 삼성전자에는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 노사협의회라는 채널이 있었지만 이건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는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이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정영진이 결정한 내용을 전달받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맞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변화가 생긴 건 2020년 전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노조 경영원칙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동조합이 빠르게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 삼성전자 내 노조의 총 조합원 수는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내 노조 조합원 30년 가까이 눌려있던 조직화 욕구가 제도적 문이 열리자 빠르게 분출된 겁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설명하면 억압된 교섭력의 급속한 표출입니다. 노동자가 협상력을 쌓을 수 없는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그 구조가 바뀌는 순간 반발이 압축적으로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빠른 파업 전환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2024년 여름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도는 생산 현장 파업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일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과 노조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여러 차례 교섭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성과급 기준의 투명한 공개. 둘째, 기본급 인상. 셋째, 유급 휴일 추가. 삼성전자 측은 경영 성과와 연동된 기존 성과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그 기준 자체를 바꾸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요구의 핵심이 금액이 아니라 구조였기 때문에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업은 장기화되지 않고 수습됐습니다. 생산 차질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봉합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갈등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과급 기준 투명화 요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조가 형성된 이상 매년 임금 협상 시즌마다 이 테이블은 다시 열립니다. 삼성전자의 노사 관계는 무노조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한 겁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단순한 한 기업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그 수출이 반도체와 같은 특정 품목과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출 집중도라고 합니다. 다양한 품목과 기업의 골고루 분산된 수출 구조가 아니라 특정 품목과 기업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세계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단점은 취약성입니다. 그 핵심 품목이나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충격이 분산되지 않고 경제 전체로 직격합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한국 수출 통계가 흔들리고 수출 통계가 흔들리면 원화 가치에 영향이 생기고 원화 가치가 움직이면 수입 물가를 통해 내 생활비로 연결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삼성전자 파업을 내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직원도 아니고 반도체와 직접 연관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반경으로 내 일상에 닿아 있습니다. 3가지 경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와 환율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면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됩니다. 무역 수지가 나빠진다는 건 달러가 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달러가 덜 들어오면 원화 가치에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한국은 에너지, 원자재, 식품 원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식용유값이 오르는 것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트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먼 곳의 연결고리에서 옵니다. 물론 삼성전자 파업 하나가 즉시 환율과 물가를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수출 경쟁력이 중장기적으로 흔들린다면 그 영향은 결국 내 생활비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운용합니다. 그 운용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이 있고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내가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삼성전자 주가 변동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삼성전자의 경영 성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뉴스를 보면서 주식 얘기라고 흘려듣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삼성전자와 연결된 협력사, 부품 납품업체, 물류기업의 숫자는 방대합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직원 수를 훨씬 넘습니다. 삼성전자 생산이 흔들리면 납품 발주가 줄고 그 여파는 중소기업의 매출과 채용에 영향을 줍니다. 직접 삼성전자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 생태계 안에 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사건은 이미 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뉴스가 나올 때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노조가 나쁘다, 회사가 나쁘다는 식으로 갈라치는 시각은 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구조로 보면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익을 둘러싼 교섭의 문제입니다. 판단 기준 하나, 이익의 흐름을 추적하세요. 회사가 흑자 전환 뉴스를 낼 때 그 이익이 주주 배당으로만 가는지, 재투자로 가는지, 직원 처우 개선으로 가는지를 보세요. 이 흐름을 보면 그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앞으로 심화될지 수그러들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흑자 전환과 동시에 파업이 터진 것은 오랫동안 이 이익 분배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의 협상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판단 기준 둘, 생산 차주 뉴스는 수출 통계와 함께 보세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에서 파업, 화재, 생산 이슈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수출 통계를 같이 확인해 보세요. 수출 증감이 내 생활에 미치는 경로를 추적하는 습관이 생기면 경제 뉴스가 숫자가 아니라 흐름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판단 기준 셋, AI 반도체 순위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에 누가 납품하는지, 이게 한국 반도체 수출의 체력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이익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둘러싼 싸움도 커질 겁니다. 삼성전자 파업은 그 싸움의 첫 번째 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는 단순히 노사 간 교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생산성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 사회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임금 협상이 그 답의 한 조각을 보여줄 겁니다. 삼성전자 파업. 뉴스에서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성과급 더 달라는 거잖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표면 아래에는 AI 반도체로 생겨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가라는 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삼성전자 생산 현장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수출 구조를 거쳐 내 장바구니와 내 연금 통장까지 연결됩니다. AI가 만드는 다음 이익은 더 클 겁니다. 그 이익을 둘러싼 다음 싸움도 더 클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기준을 갖추는 것. 그게 경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